안녕하세요. 보통 토익을 준비하실 때, 토익 점수가 오르는 비결이 이렇게 토익 단어책 사고, LC책, RC책 이렇게 공부해서, 그리고 이제 기본서 한 번씩 본 다음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문제풀이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토익 점수가 오른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영어 학원이나 뭐 토익 강의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렇게 영어 학원이나 토익 강의가 아니라 그냥 독학으로 영어 실력을 키우고 그걸로 토익 점수를 올린 분들도 이제 한쪽에는 있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영어 기초를 쌓고 영어 이해력을 높이면은 그냥 토익 점수도 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기초라는 게 그러니까 간단한 영어로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한 문장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그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고 그게 내 몸에 체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라도 내가 영어로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으면은 사실은 그 토익에 나오는 문장도 뭐 단어 수가 그냥 조금 더 추가됐을 뿐이지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토익에 나오는 문장을 봐도 그냥 뭐 특별히 힘들이지 않고 그냥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영어 이해력을 키워가지고 만약에 내가 영어를 이해하는 속도가 토익이 요구하는 이해 속도랑 같아지거나 아니면은 내 이해 속도가 토익이 요구하는 속도보다 더 이제 빨라지면은 그러면은 그때 이제 토익 점수가 급상승한다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에도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해 속도를 높이려고 이렇게 단어도 외우고 문제 유형도 공부하고 그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LC를 내가 원활하게 풀 수 있는 이해 속도가 1분당 170개 단어를 이해해야 된다 이거라고 볼게요. 뭐 이 숫자는 사람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통 공부하실 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막 섞여 있잖아요. 그 문제집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50으로 출발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150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뭐 문제가 틀려가지고 모르는 단어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160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모르는 단어 이제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보통은 한두 번 정도만 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뭐 165나 170 정도가 되겠죠. 그 지문에 한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반복을 안 하고 그냥 다음 걸로 가시잖아요. 다음 문제로.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은 또 그 문제에는 모르는 단어가 있고 그럼 또 그 모르는 단어 공부하고 그럼 또 이렇게 올리고 또 이 정도까지 올린 다음에 또 이제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요. 반복을 안 하니까. 그러다 이제 운이 좋게 좀 많이 아는 단어가 있고 문장 구조도 다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하다. 그러면 이제 뭐 165나 170 아니면 뭐 175 이 정도 속도로 이제 그거는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내 전반적인 이해 속도는 여기서 크게는 이제 늘지 않고 만약에 일부 익숙한 지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보더라도 내 이해 속도가 토익이 요구하는 이해 속도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 빨라지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계속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분량을 정해서 일단 모르는 단어가 없도록 쭉 한번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거를 만약에 최소 20번, 한번 50번에서 100번 반복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모르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리고 몇 번 하면은 LC가 원하는 속도에 가까이 가겠죠? 이렇게 170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최소 20번, 50번, 100번을 반복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해 속도가 당연히 일찍만 올라가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뭐 실제로 숫자는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속 새로운 거를 공부할 때보다 이런 빠른 이해 속도를 내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분량을 정해서 반복했을 때만 이 빠른 속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게 단순히 뭐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반복을 20번, 50번, 100번 반복하려면은 이 속도로 내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빠르게 이해하는 거에 내 몸이 내가 되게 오랜 시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데 이렇게 뭐 분량을 정해가지고 반복하더라도 결국은 뭔가 새로운 단어나 새로운 문장 구조가 나오면은 또 이해 속도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 문장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근데 일단 제가 그래서 제안드리는 거는 기출 2회분이거든요. 기출 2회분이면 대부분의 그 토익에 나오는 웬만한 문장 구조는 사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안 나오는 특이한 문장 구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대부분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토익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장 구조는 그냥 거의 보면은 막 문장이 눈에 들어올 정도로 이제 익숙해지고요. 그럼 이제 단어나 표현만 기출 2회분에 없는 게 나오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토익의 지문이고 이게 내가 다 아는 단어만 나왔을 때 근데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럼 듣거나 할 때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데 그럼 어떡하냐 제 경험상 이렇게 아예 완전히 이렇게 단절이 될 정도로 확 모르는 게 많이 있지 않은 이상 내 이해 속도가 엄청 빨라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몸에 익숙한 이 이해 속도를 이끌어 가려고 제 몸이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구멍 난 부분이 있어도 이거를 약간 이렇게 채우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뭔가 새로운 거를 만나도
이게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 아무리 새로운 게 나도 이 정도에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성적이 엄청 급상승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LC로 기출 2회분만 반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모르는 단어가 없게 10회독 해가지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최소 20번 그리고 보통은 이제 50번에서 100번 근데 이거는 이제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 20번 그리고 50번에서 100번의 반복이라는 거는 그 영어 학습법 책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개념은 되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그 더보기에 제 블로그 링크를 2개를 글을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그 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없게끔 10회독을 해서 내용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최소 20번, 뭐 평균적으로 50번에서 100번 반복하면은 내 기본적인 이해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빠른 이해 속도를 내가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지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냥 계속 나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해 속도가 빨라지지 않고 그냥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좀 그렇게 느끼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이해 속도가 이렇게 계속 새로운 걸 공부하면은 그 이해하는 기본적인 속도 자체가 빨라지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 토익 영상에서 토익 교재를 토익 기출문제 LC 2회분만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공감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을 전체를 다 공감하지 않으시더라도 어쨌든 일부라도 공감되는 내용이 있으면 최대한 학습 범위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영어는 내가 내용을 한 80에서 90% 이상 이해되는 걸 최소한 20번 이상 낭독해야 그게 내 영어 실력이 되고 그래야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토익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려면은 당연히 내가 봐야 될 내용을 줄여야 됩니다. 영어에서 일단은 교재 하나를 집중해서 보라고 말하는 조언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인데요. 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토익을 공부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보는 단어책, 기본서, 그리고 토익 RC책 왜 안 봐도 되는지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그럼 왜 LC는 또 2회분까지만 보냐?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토익 단어책을 안 봐도 되는 이유는 제 생각에 이 4가지인데 일단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익 단어책 한 권의 분량이 보통 토익 LC, RC 합친 4회분 분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 분량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막상 이거를 실제 단어수를 확인해 보면은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2년치 분량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되게 많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책 한 권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2년 동안 배웠던 교과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토익 기출문제집을 문장별로 그리고 단어 단위로까지 다 분석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높은 단어들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이 토익 단어책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가 토익 단어책을 볼 때 기대하는 거는 책 앞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출제 빈도 높은 단어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는 이 두 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책은 이게 실제 기출이 많이 되는 문제 순으로 정리가 된 건지 약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토익 단어책 자체가 이렇게 앞에서부터 출제 빈도 높은 게 나와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거를 다 수긍하고 그래도 나는 토익 단어책으로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토익 단어책을 봐도 토익 단어책에 있는 내용이 결국은 단어랑 그 단어가 들어가는 예문이잖아요. 근데 이 예문들이 앞뒤에 맥락이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맥락 없이 주어지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은 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토익은 단어를 많이 알아야 점수가 이렇게 비례로 오르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게 에듀윌이 아무래도 제일 최근에 이런 토익 문제집을 내서 그런지 저는 에듀윌이 분석한 에듀윌이 가지고 있는 토익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게 제일 실제 토익 기출하고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에듀윌 토익 복화책에 이런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익은 일상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단어들이 주를 이루며 매 시험마다 반복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장도 대부분은 기본적인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두 개 어려운 단어가 추가되거나 문장 길이가 길어져 있을 뿐입니다. 결국 토익에서 고득점을 받는 비결은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빈출 단어와 표현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제 생각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솔직한 생각이라 저는 에듀윌 토익 책 속에 이걸 읽는 걸 보고 약간 놀랐는데
그래서 토익은 어떤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알아야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단어들을 완전히 숙지해야 그래야 점수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굳이 토익 단어책을 볼 게 아니라 그냥 기출 문제집만 보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토익 기본서를 안 봐도 되는 이유. 보통 토익 준비할 때 기출 문제집을 보는 게 아니라 토익 단어책이랑 기본서를 먼저 보시잖아요. 근데 기본서를 안 봐도 되는 이유가 실제 기출 문제와 일반 사설 출판사에서 나오는 토익 기본서랑은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면 토익 기본서에 있는 문제가 실제 토익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설명할 거리가 있는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어쨌든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실제 토익 문제보다 기본서에 있는 문제가 대부분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도 좀 더 복잡하고 단어들도 토익에 자주 출제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되게 자주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 문제의 퀄리티나 문제에 오류가 없는 문제가 시험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수험생이 1년에 수만 명 이상의 시험은 무조건 기출문제집의 퀄리티가 기본서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본서를 먼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 서점에 토익 기출문제집 리뷰를 보면은 기출문제집만 보고 토익을 보면은 실제 토익이 더 어렵다 이렇게 리뷰를 남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실제 토익이 기출문제집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 시험 당일 실전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기출문제집이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있는 토익의 난이도가 실제 토익의 난이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내가 토익을 실제로 볼 때 더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기본서를 보고 토익보다 어려운 문제를 굳이 풀 게 아니라 시험 당일에 압박감을 느낄 거를 그냥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날 내가 압박감을 느껴도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려면은 반복을 많이 해야 되고 반복을 많이 하려면은 핵심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범위를 좁히지 않으면은 반복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럼 토익 기출문제집에서 RC를 안 봐도 되는 이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 WP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Words per Minute. 그러니까 분당 단어 이해 속도인데요. 이거를 보통 독해할 때 이 WPM이라는 단위로 계산을 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를 독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해 속도를 계산할 때 써도 되거든요. 제가 분석했을 때 토익 LC를 무난하게 풀어내려면은 평균 170일의 WPM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당 170개 단어를 이해하는 속도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토익 LC를 잘 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토익 RC를 푸는데 필요한 WPM은 9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토익 초반에 준비할 때 LC 위주로 해서 점수를 올리고 이제 RC를 올리려고 했는데 RC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토익 점수가 생각만큼 잘 오르지 않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토익 RC에 집중하면 할수록 오히려 영어의 이해 속도가 전반적으로 그 템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토익 점수가 전체적으로 잘 오르지 않는 경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토익 LC에 집중하면 할수록 전반적인 이해 속도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다 보니까 그게 RC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토익 RC에 집중하면 할수록 토익 RC가 요구하는 이해 속도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내가 영어를 이해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토익 점수 자체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이게 제가 토익 RC를 굳이 보지 말라고 추천드리는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토익 RC 파트 5와 파트 6의 문제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토익은 문제 유형별, 문제 숫자가 아주 일관되게 관리가 잘 되는 시험이거든요. 토익 RC 파트 5와 파트 6의 문법 문제 중에 중급, 고급의 문법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세 문제밖에 없어요. 나머지 문법 문제는 빈자리에 들어갈 적당한 품사나 적당한 시제를 알면은 그냥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토익용 문법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문법만 알아도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출제되는 건 이런 내용 이해 문제인데 이거는 문법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용을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법이랑 상관이 없고 그리고 빈칸에 적절한 전치사나 접속사를 고르는 게 있어요. 이것도 특별히 토익용 영어 문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영어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도 토익 RC를 볼 필요가 없이 저는 그래서 이 토익 RC에 문법 문제 점수를 올리려면은 굳이 토익 RC 책을 볼 게 아니라 그냥 베이직 그래머 인 유스만 봐도 이 기본적인 문법 문제는 다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베이직 그래머 인 유스만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토익 RC에 이 문법 점수를 올리려면은 토익 RC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베이직 그래머 인 유스를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파트 7. 파트 7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수능 준비하면서 영어 독해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할 만큼 했어가지고 좀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내 실력대로 파트 7은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파트 7에 나오는 내용, 이거 여러분 솔직히 관심 없으시잖아요. 관심 없는 내용인데 내가 들여다 보려면은 이게 별로 재미도 없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파트 7도 굳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RC 책은 그냥 안 보는 게 낫고 그 시간에 LC를 많이 반복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LC를 왜 2회분만 보냐, LC도 좀 더 많이 봐야 되지 않냐,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토익 좋아하시나요? 토익 문제에 나오는 영어 내용에 관심 있으세요? 사실은 우리 관심 없잖아요. 그냥 토익에서 점수 잘 받으려고 토익 문제 푸는 거지, 토익이랑 상관없으면 굳이 토익 문제집 잡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토익 문제집은 그냥 점수만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익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토익이 엄청나게 잘 관리되고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별로 문제 숫자나 전체 단어의 숫자, 지문별 단어의 숫자 이런 거를 다 카운트하면서 일관되게 조정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돈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능보다도 더 공을 들여서 토익을 관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일관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2회분만 봐도 거기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나 자주 나오는 단어와 표현은 다 나와요. 그래서 굳이 더 많은 걸 볼 필요 없이 기출 2회분만 반복하면서 그거를 완전히 익히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LC 기출 2회분을 제대로 익히려고 해도 50시간에서 100시간은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제한해서 반복해야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회분만 보면은 여기에서 없는 게 나오면 어떡하냐? 그런데 아무리 많이 봐도 실전에서는 내가 안 봤던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안 봤던 게 나왔을 때 결국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냥 응용해서 순간적으로 풀어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실전에서 순간적으로 응용력을 발휘하는 거는 결국 핵심을 여러 번 반복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네다섯 번 볼 게 아니면 아예 그냥 한 번도 안 보는 게 차라리 낫고, 고시나 전문직 시험에서는 10번 볼 게 아니면 아예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이게 더 심한데요. 20번 이상 낭독할 게 아니면은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20번 이상 봐야 실전에서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내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 LC 기출 2회분 정도로 제한하는 게 제일 적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익을 준비할 때 점수를 올리려면은 이것저것 볼 게 아니라 LC 기출 2회분만 딱 한정을 지어가지고 그것만 수십 번 반복하는 게 효과적으로 토익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토익 점수가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토익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는 다른 토익 강의나 토익 학습법 영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각자가 공부하고 있는 토익 공부 방식이 본인에게 잘 맞는다거나 점수가 순조롭게 오르고 있다면 이 영상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은 내가 지금 토익을 준비하는 공부 방식이 너무 힘들어서 지속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은 힘들게 공부하긴 하는데 그에 비해서 점수가 거의 오르지 않는, 그래서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요. 기존의 공부 방식과는 다른 방법도 내가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있으신 분은 이 영상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토익 시험을 보려고 마음먹고 토익을 준비하려면은 보통 그 토익 단어책이랑 RC, LC 기본서 이런 책들을 먼저 삽니다. 그리고 뭐 기출 문제집을 사는 분도 있고 안 사는 분도 있고 보통 그렇죠. 저도 예전에 처음에 토익을 준비할 때 그 토익 단어책 하나 그리고 RC 책, LC 책 이렇게 하나씩 총 3권의 책을 사서 이제 시작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요새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권의 책을 사면은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반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토익 점수를 올리려면은 범위를 제한해서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영어라는 게 범위를 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영어는 말 그대로 언어다 보니까 사실은 범위가 무한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 교재를 만들려면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특히 이 학습 범위가 무한정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학습 범위를 확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점수가 오를 만큼, 우리 실력이 오를 만큼 충분히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토익을 준비할 때 학습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일단 이 ETS에서 나온 토익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 3번째 버전을 갖고 있는데 4번째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째 버전의 리스닝, LC 문제집이 있어요. 그거 딱 한 권만 사시면 됩니다. 이런 단어책 뭐 사야 되지 않냐? 이런 단어책은 전혀 사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런 단어책은 어떤 분이 사서 보시면 되냐면은 나는 중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책으로 공부해서 효과를 본 경험이 있다. 그리고 나만의 저런 단어책 공부 노하우가 확실하게 있다. 그런 분들이면 사서 보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난 예전에 뭐 저런 단어책 사봤지만 특별히 효과를 못 봤다. 그리고 저런 단어책을 사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나만의 딱 정립화된 최적화된 학습법이 없다. 그러면은 굳이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RC 기출문제집도 사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내가 최근 한 5년 동안 실제 토익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토익 RC의 문제 출제 유형을 전혀 모른다. 감이 전혀 없다. 그런 분들은 사셔가지고 한 2회차 정도 풀어보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최근 뭐 3, 4년 안에라도 토익을 한 번이라도 봐가지고 RC의 그 문제 경향을 대강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은 굳이 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이제 토익 점수를 올리는데 필요한 토익 문제집은 이 한 권이 전부입니다. 기출문제집 버전 4의 LC. 이 한 권도 그런데 범위가 많아요. 여기서도 저희는 기출 딱 2회분만 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는 사실은 풀어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뭐 기출 2회분만 저희는 볼 거니까 문제 풀어보셔도 되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학습할 거는 이 문제지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 보시면은 정답하고 해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2회분,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저희는 이것만 한 50시간, 100시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은 이 ETS에서 나온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버전 4 리스닝 이것만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이걸로 나는 토익 점수를 끝장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중에서도 2회분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테스트 1, 2를 하시면 되는데 난 이미 너무 많이 이걸 뭐 풀어놔가지고 이거 말고 그냥 새로운 걸로 하겠다 그러면은 다음 회차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냥 이 중에서 이제 2회분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토익 점수가 토익 700점이다. 아니면은 나는 토익 850 이상을 원한다.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나는 그냥 토익 700점 턱걸이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식으로 바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토익 한 850점 이상을 원한다. 그런데 나는 지금 영어로 간단한 문장도 말을 못한다. 그러면은 제가 만든 베이스 그래머 인 유즈 학습법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로 베이스 그래머 인 유즈를 한 20시간, 30시간이라도 먼저 학습을 하셔가지고 6단어의 문장을 내가 좀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고 나서 토익을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면은 그 베이스 그래머 인 유즈 수준의 문장을 내가 쉽게 말할 수 있으면은 토익에 나온 문장도 보면은 그냥 이해가 되거든요. 그 문장의 구조나 이런 그 문장의 흐름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간단한 문장도 말을 못하는 상태라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을 봐도 이 문장의 구조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설명을 누군가 해줘야 되거나 이 해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간단한 문장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런 한국어로 설명한 거를 봐도 그 문장이 이해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익 공부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간단한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면 쉬운데 간단한 말도 내가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간단한 영어 문장의 구조도 내가 체화를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까 해설이 필요하고 근데 또 한국어로 영어 문장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은 그게 오히려 이제 더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공부는 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일단 그 학습 범위를 LC 기출 2회분으로만 정한다는 거 이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 기출 문제집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토익을 준비할 때 보통 이런 토익 문제집으로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토익에 있는 문장도 우리가 영어 문장의 기본적인 어순에 익숙해져 있어야 LC든 RC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익 점수가 850점 이하에서 오랜 기간 머물러 계셨던 분들은 꼭 이 베이스 그래머 인 유즈를 한번 공부하고 나서 다시 토익 이 책을 보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베이스 그래머 인 유즈는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거대로 14개 유닛이나 아니면 33개 유닛을 공부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베이스 그래머 인 유즈 뒤편을 보시면은 이 스터디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13페이지에 걸쳐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문제랑 그 문제에 해당하는 이 유닛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쭉 풀어보신 다음에 내가 유독 많이 틀리는 유닛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만 복습을 하고 많이 낭독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 토익 책으로 오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이스 그래머 뉴스 수준의 영어 문장에 익숙해지고 낭독도 많이 한 다음에 다시 이 토익 기출 문제집으로 오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는 이 토익 LC의 이 정답 및 해설 이 책으로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풀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굳이 안 풀어보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LC 2세트를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이거는 풀어놔가지고 체크가 좀 돼 있는데 지금 체크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3단계로 나눠서 이 교재의 내용을 먼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낭독을 할 거예요. 이 내용을 파악하는 3단계는 그 익숙, 이해, 기억 이렇게 가는데 익숙은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에서 세 번에 걸쳐서 한 번 혹은 많게는 세 번까지 전체 내용을 그냥 훑어보는 단계거든요. 이 훑어보는 단계는 생략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나는 그동안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공부할 때 힘들었다거나 아니면은 토익 공부를, 영어 공부를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은 훑어보기를 최소한 한 번이라도 해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훑어보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말 그대로 본격적인 학습 전에 그냥 훑어보기만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듣기를 쭉 들으면서 눈으로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듣기를 하면서 따라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문제에서 두 문장 정도 소리내서 읽고 나머지 문장은 그냥 눈으로 쓱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이 훑어보기 단계에서는 그냥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파트 1 같은 경우는 한 문제에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 소리내서 읽고 나머지 문장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고, 파트 2 같은 경우도 질문하고 이 중에 이제 정답만 내가 소리내서 읽고 나머지 문장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시고, 파트 3나 파트 4는 이렇게 그냥 대화에서 대화가 오가면 이제 이 중에 한쪽의 대화만 그냥 내가 이렇게 소리내서 읽거나, 아니면은 뭐 적당히 그냥 세네 줄에 한 줄 정도만 내가 소리내서 읽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쓱 보고 넘어가는 거죠. 훑어보기를 아예 생략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이렇게 쭉 하면서 본격적인 학습 이전에 워밍업을 좀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 본격적인 학습 단계에서는 전체 내용을 내가 소리내서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The people are visiting a library,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밑줄을 그은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내가 딱 소리내서 읽었을 때 뭔가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다,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단어나 표현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밑줄 긋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밑줄 그었을 때 바로 밑에서 여기 다 뭐 해석이나 설명이 있으니까 바로 밑에서 관련된 걸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해 목적으로 정독을 2번 할 때는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밑줄만 긋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이렇게 낭독하면서 그중에 이제 의미가 딱 와닿지 않는 게 있으면은 밑줄만 긋고 더욱 이 단어나 표현의 뜻을 찾아보진 않고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전체 문장을 낭독하면서 정독을 2번 하고, 그 와중에 내가 모르는 단어나 표현을 만나면 이렇게 연필로 밑줄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리 단계인데, 정리 단계에서 내가 앞에 연필로 이렇게 밑줄 그었던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 해석을 또 여기 해석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필로 밑줄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내가 아까 정독 2번 할 때 연필로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 해설집에 있는 해석이나 해설에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한 번 더 이 의미를 음미하면서 내가 아까 표시했던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주고요. 내가 정리해야 될 게 있으면 여기에 정리를 해둡니다. 우리가 같은 내용을 세 번째 보면은 되게 많은 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직접 메모하거나 하는 거는 앞에 훑어보기엔 아예 그냥 교재에 손을 대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앞에 이해 목적으로 정독 2번 할 때도 그냥 밑줄만 긋고 넘어가시고, 실제로 내가 뭔가 이렇게 메모를 하거나 교재에 뭔가 쓰는 거는 이 정리의 단계에서 이때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훑어보기와 이해 단계가 끝났으면은 이제 우리가 연필로 체크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표시했던 부분, 이걸 이제 우리 기억에 남기는 그 기억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색깔 있는 펜을 한 4개 정도 준비를 해줍니다. 연한 색에서 점점 진한 색, 그래서 점점 더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연필로 체크한 부분의 그 문장만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으면서 여전히 뜻이 와닿지 않으면은 제일 연한 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밑줄을 그으시거나 아니면 동그라미를 하시거나 어떤 걸 하셔도 돼요. 이렇게 또 전체 페이지를 보시면서 내가 아까 연필로 체크했던 부분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셨으면은 두 번째 색깔로 이번에는 연필로 체크하셨던 부분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노란색으로 체크하셨던 부분이 또 약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줄어든 노란색으로 체크했던 부분만 보시면서 다시 그 문장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제 두 번째 색깔로 여전히 뜻이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 더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다시 전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색깔로 아까 그 두 번째 색깔로 내가 표시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연필로 체크했던 부분, 그리고 노란색으로 체크했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 하늘색으로 체크했던 부분, 점점 이제 숫자가 줄어들겠죠? 거기만 다시 보시면서 소리내서 읽고 여전히 그 뜻이 와닿지 않는다. 그럼 다시 이 세 번째 색깔로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전체를 다 하셨으면은 그 다음엔 이제 이 마지막 색깔, 빨간색 뭐 아니면 형광펜으로 다시 내가 세 번째 색깔로 표시했던 이 부분만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내가 연필로 체크했을 때의 숫자랑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체크해서 남아있는 숫자, 이거를 비교해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줄어들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숙,
이해, 기억의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내용 파악이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100%에 가깝게 내용 파악이 되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 추가 낭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낭독하실 때는 다시 모든 문장을 전체적으로 낭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낭독하실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우리가 학습 범위로 정한 전체 범위를 적어도 한 5번 정도 읽을 때까지는 그냥 낭독에 집중을 하시고, 듣기는 그냥 따로 틈틈이 들어주세요. 왜냐면 처음부터 듣기를 너무 하게 되면은 초반에는 아직 듣기가 잘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듣기가 안 들리면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듣게 돼요. 그럼 초반에 또 이게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낭독 시기에 그 초반 5번까지는 그냥 듣기는 따로 틈틈이 듣고, 그때는 이제 그냥 낭독에만 집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낭독하실 때 신경 쓰실 포인트는 RC 파트 5, 6의 문제 유형을 보시면은 그냥 문장에서 이 단어의 역할을 알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법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이 전치사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영어 문장에서 전치사가 언제 등장을 하냐면은 먼저 동사 부분만 주목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The people are watching a presentation, watching 다음에 바로 a presentation,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바로 이제 명사가 온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타동사거든요. 근데 자동사, 타동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 다음에 바로 명사가 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눈여겨 봐주시면 되고,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동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동사 다음에 그 전치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로 가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자동사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 이 동사와 전치사를 이제 세트로 음미하시면서 낭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One of the men is emptying out a plastic bag. 여기서는 emptying a plastic bag이 아니라 emptying out이, 여기 out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게 정확히 뭐 전치사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걸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동사 다음에 바로 이 명사가 왔는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나 거치고 왔는지, 하나 거치고 갔다면은 이걸 이제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평소에 눈여겨보셔야 RC에 실제로 이런 전치사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눈여겨보고 평소에 낭독을 많이 해봤어야 이게 내 기억에 되게 쉽게 남아서 RC 문제를 풀 때도 이런 것만 기억을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RC에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이런 명사들에서도 이렇게 a presentation, 이렇게 명사의 단수 복수를 구분해서 써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건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런 것도 제가 그 베이스 그래머 뉴스 영상에 약간 설명을 해두긴 했는데, 뭐 그런 문법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명사도 명사를 이제 어떻게 썼는지, 여기에 보면은 다 a presentation, a cart, a shelf, a library 다 이제 단수로 구분해서 어를 붙여서 썼죠. 근데 보시다 보면 이렇게 명사인데 어를 안 붙이고 쓰는 게 또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평소에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문장에 이런 그 명사 앞에 쓰는 어떤 전치사나 전치사 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장을 낭독하실 때 전치사 부분에 주목을 하시면서 낭독을 하시면은 RC 문제도 많은 문제를 그냥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10회독에 거쳐서 내용 파악 그리고 추가 낭독을 원래 최소한 20번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토익 내용이 우리가 뭐 관심 있는 내용이 막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하다 보면 질릴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최대한 많이 각 내용을 음미하면서 추가 낭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LC 기출 2회분을 정한 게, 사실 시간은 이게 1시간을 넘어가는데 중간중간 그 공백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거의 컨텐츠만 따지면 1시간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 범위를 내가 최소 50시간, 평균적으로 한 100시간에서 120시간 정도 학습하고 이렇게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 뭐 50시간만 넘어도 사실은 점수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가는데 100시간을 넘으면은 이게 점수가 안 오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50시간 정도만 이런 방식으로 해보시고 실제 점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걸 보시고, 이 방법을 계속 해도 될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방법을 해야 될지 이거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를 낭독할 때 발음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지금 발음 이대로 계속 낭독을 해도 될까? 그리고 외국인하고 말할 기회가 있을 때도 내가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내 발음을 알아들을까? 이렇게 약간 발음에 자신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원어민하고 무조건 통하는 수준의 발음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 하나만 평소에 신경을 쓰셔도 이 인터미디엇이랑 글로벌 잉글리시 초반까지는 충분히 유럽이나 아시아의 외국인들하고도 잘 통하고, 그리고 원어민하고도 통하는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어민스러운 발음은 안 되지만 적어도 외국인과 원어민들하고 통하는 영어 발음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단어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발음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사람마다 약간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단어 강세가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신경 쓰기도 쉽고 또 이거를 지켰을 때 되게 효과를 금방 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 영어 발음을 일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치가 100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70은 이 단어 강세 하나만 신경 써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단어 강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단어 강세를 설명드리기 전에 다른 얘기를 먼저 잠깐
잠깐 하겠습니다. 이 맥도날드 있잖아요. 맥도날드가 한국에서는 맥도날드 아니면 뭐 맥도널드 이렇게 사음절로 생각하고 쓰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거를 마그도나르도, 그러니까 육음절로 보통 얘기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은 뭐 저도 일본어를 잘 모르긴 하는데 이 받침 발음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를 마그도나르도 육음절로 생각하고 육음절로 발음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맥도날드는 실제로 어떻게 발음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를 알아볼 건데, 먼저 영어 단어에 이 트러스트 그리고 스트릿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진짜 그냥 콩글리시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뭐 트러스트, 스트리트 이렇게 사음절로 발음을 하겠죠. 그리고 아니면 뭐 스트릿 이렇게 삼음절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콩글리시 발음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단어들의 실제 이 음절 숫자는 이름절입니다. 그러니까 음절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트러스트가 아니라 트러스트, 그냥 이 한 칸 음절 하나라고 생각하고 발음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스트리트도 마찬가지로 스트리트, 이 네 음절이 아니라 그냥 스트리트, 그냥 이름절 단어예요, 얘네들은. 그러면 지금 콩글리시 발음이랑 영어 발음이랑 음절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하냐면은 콩글리시 발음에서 트, 스, 트 이렇게 자음에 모음 으가 붙어서 드, 프, 크, 스, 트, 브, 즈 이렇게 발음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영어에는 음절이 아니고 그냥 자음 상태로만 발음이 나는 건데, 이거를 없는 모음을 붙여서 없는 음절을 지금 만들어내서 발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콩글리시 발음이라고 했을 때 이 으가 붙는 거, 드, 프, 크, 예를 들어서 need, want 이런 거 있잖아요. 드, 트 이런 거는 다 실제로는 없는 음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걸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모음 으를 붙여서 없는 음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모음에서는 lie, boy, out 이걸 우리는 lie, 보이, 아웃 이렇게 뭐 콩글리시 발음으로 하면은 이음절로 생각하고 되게 분명한 이음절로 발음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실제 발음을 찾아보면은 lie, boy, out 다 그냥 이름절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또 왜 발생하냐면은 영어에서 얘네를 이제 복모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음이랑 그 뒤에 음이 다른데 그냥 얘네는 음절 하나로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얘네는 그냥 음절 하나 길이로 발음을 하는데, 이걸 이제 콩글리시에서는 I, 오이, 아우, 이어, 에이, 에어, 우어 이렇게 음절 두 개로 되게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두 개로 발음을 해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음에서도 이렇게 음절을 늘려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맥도날드 케이스로 와서 맥도날드 콩글리시 발음에서 이 드가 있잖아요. 으가 있는 건 이제 없는 음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맥도날 이렇게 3음절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신경 써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강세입니다. 강세라는 게, 그러니까 영영사전에서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옆에 발음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은 지금 그냥 발음 기호만 나와 있고,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은 발음 기호 위에 요 표시가 있는 게 보이시죠? 약간 점 같은 표시. 이게 이제 강세 음절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세 표시가 있는 이 뒤에 음절, 그러니까 the day에서 day, the day 이 강세 음절을 강하고 크고 높은 음으로 강하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세 표시가 없는 거는 다 이름절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eed, straight, line, cake 이게 need, straight, line, cake 이게 아니라 need, straight, line, cake 다 이름절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강세 표시가 된 음절은 이 강세 음절만 신경 써서 발음을 해줍니다. student, the day, afraid 이렇게 강세 음절만 신경 써서 발음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강세 음절 옆에는 알아서 걔는 이제 약하게 발음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약세 음절이라고 하는데, 약세 음절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발음을 하세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 발음이 약해지든지 아니면은 거의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든지 그렇게 됩니다. 약세 음절의 모음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보시면 지금 약세 음절 앞이나 약세 음절 뒤에 모음은 다 이 이호 표시가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발음 기호는 요거고, 이 발음에도 이름이 있어서 얘를 이제 샤 발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입을 다물고 그냥 힘을 한번 쭉 빼보세요. 그러면은 아래턱이 약간 내려가면서 입이 살짝 이렇게 벌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 상태에서 그냥 발음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소리를 이렇게 내보시면은 약간 으도 아니고 어도 아니고 으와 어의 중간, 혹은 이거를 그냥 어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힘을 뺀 상태에서 나는 소리, 그게 이제 이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약세 음절의 모음은 다 이 발음으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음 기호에 이 표시로 되어 있지 않은 약세 음절의 모음도 실제로 발음은 다 이 발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강세 음절에만 신경을 쓰고 그러면은 약세 음절은 알아서 약해진다. 근데 어떻게 약해지냐면은, 모음은 이렇게 한국어 어와 어 발음 사이, 근데 분명하게 발음하는 어 발음이 아니라 그냥 입을 벌리고 자연스럽게 나는 그런 소리가 나고, 그리고 자음도 마찬가지로 자음도 약해지거나 생략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T 발음이 드느르 이렇게 좀 발음하기 편한 발음으로 약해지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발음이 안 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맥도날드를 다시 와보면은 맥도날드에서 드 발음은 없는 발음이었고, 그리고 발음을 찾아보면은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인데 발음 기호까지 신경 쓰기 귀찮으면은 그냥 이렇게 두 번째 음절만 강하게 발음하시고, 그러면은 나머지 앞에랑 뒤에는 자연스럽게 약하게 발음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맥도널드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은 이게 유럽이나 아시아의 외국인들하고 완전히 소통이 잘 되는, 무조건 통하는 발음이고, 그런 식으로 신경 써서 발음하시면은 원어민하고도 어느 정도 잘 통합니다. 근데 물론 뭐 원어민스러운 발음은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적어도 통하는 발음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강세가 오는 음절은 대부분이 다 첫 음절에 강세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는 게 한 30% 정도 돼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이 첫 번째나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ngineer, 이건 이제 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거든요. 근데 이게 또 되게 분명하게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강세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고, 이 단어는 이 단어를 강하게 읽네, 이렇게 그게 들리시면은 그거를 이제 계속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그래서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많으니까 그냥 두 번째 음절에 강세인 것만 신경 써서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 첫 음절에 강세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근데 이게 문장이 짧거나 단어만 발음할 때는 이렇게 강세 음절을 되게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고 두세 문장을 이렇게 쭉 얘기할 때가 되면은 강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옆에 있는 음절하고 티가 안 납니다. 근데 그래도 이 강세를 평소에 의식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왜냐면은 이 강세와 그 옆에 음절하고는 어쨌든 좀 구분이 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발음할 때.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문장 단위에서는 이 강세가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강세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내 발음이 훨씬 더 외국인하고 잘 통하는 발음이 되고, 그리고 외국인의 그 영어를 들었을 때 훨씬 더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교재를 볼 때마다 뭐 모든 단어의 강세를 매번 찾아봐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강세 음절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아시고 한 일주일에 그냥 20분 정도만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 시간에는 이렇게 영영사전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교재에 있는 단어를 그냥 강세 위치만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건 보지 않고. 그래서 강세 음절이 어딘지를 확인해보고 거긴만 강조해서 한 번씩 발음을 해보는 겁니다. 단어만도 발음을 해보고 그 단어가 들어있는 예문도 강세 음절을 신경 써서 발음을 해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강세 음절만 강조해서 발음하시면 되는 거고, 약세 음절은 그냥 어떻게 발음되든 신경을 거의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여유가 있으시면은 내가 자음 음절을 혹시 콩글리시로 너무 이렇게 드, 프, 크, 스, 트, 브지 이런 거를 너무 내가 없는 걸 일부러 내가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게 혹시 있으면은 그냥 걔는 없는 음절로 생각하시고 그 앞에 그냥 발음으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음과 모음의 음절을 늘리는 거는 그냥 배경 정보로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로는 이 영어 발음 하면은 당분간은 단어 강세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신경 쓰셔도 충분히 외국인하고 그리고 영미권 원어민하고 통하는 영어 발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낭독하실 때 내 발음에 자신이 없으시면은 단어 강세 이거 하나만 신경 써보세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가능하면 건너뛰기를 하지 마시고 한번 쭉 전체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문장 길이 4단어에서 6단어 이런 짧은 문장에서부터 드러나는 영어의 기본 구조, 어떤 영어의 기본 원리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듣고 이거 뭐 당연한 소리인데 이 사람은 왜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여러분은 그 영어의 이런 기본 구조를 되게 잘 파악하고 계신 거고,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처음 들은 내용이다, 아니면은 예전에 듣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의식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베이직 그래머 뉴스 낭독을 해가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그 문장을 음미하면서 낭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닛 1, 2에 그 형용사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어떤 단어가 형용사인지 이거를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일단 형용사를 먼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 형용사는 이렇게 주어 그리고 am, is야 그 다음에 형용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주어 다음에 바로 형용사를 쓰지 못하고 주어 다음에 뭔가 이렇게 연결해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닛 1, 2에서는 이게 am, is가 이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 am, is가 말고 다른 동사나 다른 동사구가 이 주어와 형용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주어 뒤에 바로 쓰지 못하고 주어 그리고 연결해주는 뭔가 동사나 동사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쓴다. 그리고 이렇게 형용사를 쓰고 나서 전치사 뒤에 명사를 쓰기도 한다. 이거는 예문이랑 같이 볼게요. 예를 들어서 I'm tired but I'm not hungry. 여기서는 그냥 주어 am 그리고 tired 형용사로 문장이 끝났죠. 그런데 여기서는 I'm interested in art. interested in art. 이런 경우가 이제 이 형용사 전치사 명사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interested in 이거를 하나의 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interested 하면은 interested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를 많이 낭독함으로써 interested in까지 그냥 세트로 의미를 음미하면서 낭독을 해주시고, 항상 눈여겨보실 때도 interested에서 시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interested 뒤에 바로 in까지, 그리고 이 이후에 여유가 되면은
또 뒤에 단어까지. 전치사는 무조건 뒤에 명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랑 같이 쓰는 전치사, 여기서는 뭐 interested in, 여기서는 scared of,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 앞에 단어만 intro까지만 들어도 뒤에 interested in까지 자동으로 내가 연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야 이 문장을 원어민이 영어로 발음하는 거나 아니면 뭐 외국인이 이 단어를 써서 말하는 문장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전치사는 신경 써서 발음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 단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들어야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in, 여기서 of도 마찬가지입니다. interested in, scared of 이렇게 세트로 쓴다는 걸 알고 그거에 내가 익숙해져 있어야 들을 때도 이 in이나 of 발음을 상대방이 정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원래 이거는 그냥 정확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유닛 3, 4에서 이제 동사, 먼저 영어 동사의 특징을 설명드리면은 영어 동사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동사, verb intensive, 그리고 타동사, verb transitive. 저는 그냥 속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도 말이 기니까 그냥 VI, VT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VI는 자동사는 주어랑 자동사만으로 문장을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명사를 내가 뒤에다 쓸 거면은 전치사를 붙이고 써야 됩니다. 근데 타동사는 그 타동사 뒤에 바로 명사를 씁니다. 이것도 예문이랑 같이 볼게요. I'm working. 바로 마침표를 쓰고 끝냈죠. 이거는 이제 이게 자동사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working이 자동사다 이거라기보다 그냥 문장이 이렇게 쓴 거를 보고 아 지금 이 단어는 그냥 자동사로 썼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Maria is reading a newspaper. We are having dinner. 그러니까 reading 다음에 대상이 바로 왔고 having 다음에 대상이 바로 왔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적어도 이 문장에서 이 동사들은 타동사로 썼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You are not listening to me. Are you waiting for Sue? Listening me가 아니고 waiting Sue가 아니고 listening to me, waiting for Sue. 이렇게 동사, 전치사, 명사. 이때도 중요한 게 listening to를 세트로 눈여겨보면서 같이 낭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waiting for, waiting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waiting for까지 눈여겨보고 낭독할 때도 그거를 하나의 세트로 낭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낭독을 해서 나중에는 이것도 list 정도까지만 들려도 listening to까지 그냥 자동으로 내가 떠올리게, 이것도 wait 까지 들어도 waiting for가 자동으로 머릿속에 떠오르게. 자, 그럼 이제 유닛 5, 6, 7에 나온 거 여기서도 had a lot of books. have 다음에 바로 대상이 왔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 타동사로 썼다는 걸 알 수 있고 read a lot. read 다음에 대상이 온 게 하나도 없죠. 물론 여기서 앞에 이제 a lot of books가 나와서 그거를 뭐 생략했다고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적어도 이 문장 자체에서는 read 다음에 대상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자동사로 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해서 그 뒤에 문장에서는 He's eating an ice cream cone. He likes ice cream. 여기서는 eating 다음에 바로 대상이 왔고 likes 다음에 바로 대상이 왔죠. 이런 건 이제 타동사. 그리고 I work in an office. Emily lives in Houston. work an office가 아니라 work in. 그럼 이제 자동사로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도 lives in. 바로 lives Houston이 아니라 lives in. 그럼 얘도 자동사. 이때도 자동사 이 work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work in, lives in 이렇게 세트로 눈여겨보고 낭독을 하고 기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무조건 자동사다, 타동사다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특히 많이 자주 쓰는 단어일수록 그 용법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같은 단어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자동사로 쓰고 어떤 상황에서는 타동사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단어 자체를 이게 자동사냐 타동사냐라고 외울 게 아니라 문장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 아, 이 상황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자동사로 쓰는구나. 그런데 어떤 전치사랑 같이 쓰네? 그럼 난 이거를 이제 같이 눈여겨보고 낭독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상황에서는 그냥 이 단어를 타동사로 썼네? 이렇게 눈여겨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럼 형용사랑 동사 설명이 끝났고 이제 명사입니다. 영어 명사도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영어 명사는 countable noun, uncountable noun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countable noun은 말 그대로 셀 수 있는 명사. 예전에 이제 가산명사라고 했었죠. 이거의 특징은 이제 셀 수 있으니까 이걸 세줍니다. 센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일 때는 단수로 확실히 써줘요. 그래서 a book. 복수일 때는 이제 s 붙여가지고 복수로 확실히 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어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 book이란 단어는 사전에는 있는데 말에는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book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은 나오죠. 그런데 그거를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냐면은 book이라고는 안 써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단수일 때는 a book, 복수일 때는 books라고 쓰는 거죠. 물론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니까 이거를 100% 맞게 쓸 수는 없는데 이거를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이거를 너무 아무런 구분 없이 우리가 쓰다 보면은 원어민이 들을 때 이상한 게 그 사람들 귀에는 바로바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것도 어떤 단어가 이거는 무조건 countable noun, 이건 무조건 uncountable noun 이게 아니라 이것도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countable noun으로 쓰기도 하고 어쩔 때는 uncountable noun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같은 단어를.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 문장을 보면서 지금 여기서 이 단어는 카운터블인지 아니면 언카운터블인지 이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uncountable noun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수 복수를 나누지 않고 한 가지 형태로 쓰는데 단수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art 같은 경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book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단수를 쓸 거면 a book 이렇게 확실히 어를 붙여서 a book 단수 표시를 해주고 뒤에 동사도 이제 is를 써주잖아요. 그런데 art는 단수 취급이라는 게 뭐냐면은 뒤에 이제 is를 써주긴 써줘요. 왜냐면 이제 단수로 우리가 취급을 하니까 a나 am을 안 쓰고 그냥 is를 써줍니다. 대신에 이 앞에 어나 언을 안 붙여요. 그러니까 단수는 아닌 거죠. 그런데 그냥 단수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베이스 그래머 뉴스에 나오는 예문들에서 보겠습니다. art, 얘는 이제 뒤에 s도 안 붙고 앞에 언도 없죠. 그러면 얘는 이제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짐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politics, 얘는 뒤에 s가 붙었어요. 그럼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이런 단어를 만났을 때 바로 뭔가 사전을 찾거나 어디서 검색해가지고 이게 살 수 있는 명사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여러 번 마주칠 때까지는 일단 눈여겨봐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다른 문장에서 뭐 5번, 10번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볼 때마다 얘는 politics다. 그럼 얘는 그냥 politics 자체가 하나의 단어이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굳이 이거를 만날 때마다 얘는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아닌지 이렇게 막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dogs, 얘는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인데 복수형으로 쓴 거고요. 그리고 a newspaper, 어가 붙었죠. 그러면은 newspaper, 적어도 여기서 이제 newspaper는 셀 수 있는 명사로 썼다는 걸 알 수 있고, dinner, 앞에 없죠. 그럼 얘는 셀 수 없는 명사, a newspaper 똑같은 거고, dinner 똑같은 거고, a lot of books,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그리고 an ice cream cone, 아이스크림 콘 이거 자체가 이제 셀 수 있는 명사로 쓴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어나 언이 안 붙었죠 지금. 그럼 이건 뭐냐면은 셀 수 없는 명사로 여기서 쓴 거예요. 그리고 an office, 오피스를 이제 셀 수 있는 명사를 이 문장에서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없는지 그걸 일일이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 짐작을 하고 앞으로 얘를 이제 다른 문장에서 5번, 10번 더 만났을 때 어떻게 쓰는지를 계속 이제 눈여겨봐 가면서 우리가 그거를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영어 형용사, 동사, 명사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예문에서 그걸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이 preposition, 전치사라는 애가 있거든요. 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어 문법의 전치사는 preposition이라는 단어를 그냥 번역을 한 건데 prep 앞에 position, 위치, 그러니까 뭔가 앞에 있는 애란 거거든요. 뭐 앞에 있냐면은 얘는 명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뒤에 뭔가 오는 애는 그냥 무조건 명사 역할을 하는 애고, 반대로 이 명사 앞에 뭔가 왔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얘는 그냥 전치사 역할을 하는 애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전치사는 되게 여러 문장 유형에서 등장을 하는데 주어, 동사, 전치사, 명사, 그리고 주어, 동사, 형용사, 전치사, 명사, 주어, 동사, 명사, 전치사, 명사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from, in, of, at, on, of, to, in, for, at 이게 다 지금 전치사거든요. 각 전치사 뒤에 다 명사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왔죠. 그래서 이런 전치사는 우리가 얘를 분명히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 기억에 잘 남지 않고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치사는 평소에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도 조금씩 설명을 드렸지만 형용사 뒤에 전치사가 온다? 그러면은 이 형용사와 전치사를 세트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동사 뒤에 전치사가 온다? 그러면 그 동사와 전치사도 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he's at work 이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at work 이거를 세트로, 그리고 on the table 이것도 세트로 이 상황과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 이거를 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전치사가 이 앞에 나오는 단어 뒤에 붙여서 이 세트로 쓴 건지 아니면 이 세트로 쓴 건지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전치사 자체를 눈여겨보시고 그 앞뒤에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음미하면서 눈여겨보면서 신경을 쓰면서 같이 낭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영어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로 구분이 됩니다. 자동사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그리고 명사. 그래서 자동사랑 전치사 이 어떤 세트를 쓰는지 이걸 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타동사는 그냥 타동사 뒤에 바로 명사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 명사는 countable, uncountable. 만약에 countable이면은 단수와 복수를 구분해서 써주고, uncountable이면은 하나의 형태로 쓰되 그거를 단수 취급을 해주고, 그리고 형용사는 주어 다음에 바로 못 씁니다. 그 주어랑 형용사 사이에 am, is 하나 다른 동사 혹은 동사구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영어의 전치사는 그냥 모든 문장에서 얘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뿐만 아니라 그 앞뒤 단어도 어떻게 쓰는지 함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짧은 간단한 영어 문장부터 이런 영어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은 뭐 중학교 영어 수준이건 아니면 토익 영어건 수능 영어건 뭐 비즈니스 영어건 원어민 영어건 상관없이 모든 영어 문장에 이 영어의 특징들은 다 나타나요. 그래서 베이직 그래머 뉴스를 낭독하실 때부터 이 특징들을 눈여겨보고 의미를 음미하면서 낭독하시면은 이후에 그 어떤 영어 문장을 보셔도 그냥 영어 문장이 되게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